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의 가장 슬프고도 복잡한 이야기 중 하나를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세자 책봉이라는 영광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비운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조선 역사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차분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조선이라는 500년 역사를 품은 거대한 왕국 속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특히 광해군의 형이자 선조의 맏아들인 임해군 이진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운명과 시대의 경랑이 어떻게 맞물려 비극으로 치닫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시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느꼈을 좌절과 아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조명해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왕실의 권력 다툼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잔하지만 감동적인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동시에 견뎌내야 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왕좌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특히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폐위되거나 혹은 세자 물망에 올랐지만 여러 이유로 좌절된 왕자들의 삶은 더욱더 애잔하고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들은 모두 잠재적인 왕위 계승자로서 한때는 희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은 냉혹하여 작은 실수나 오해 혹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운명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바로 선조의 맏아들이자 광해군의 형이었던 임해군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진, 임해군이라는 봉장명보다도 선조의 맏아들 그리고 광해군의 형이라는 수식어가 더 익숙한 인물이죠. 임해군의 삶은 조선 왕실의 비극적인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는 어떤 삶을 살았고 왜 왕좌에 오르지 못했으며 그의 비극적인 최후 뒤에는 어떤 역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임해군 이진은 1572년에 태어나 선조와 그의 후궁인 공빈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동생인 광해군 이혼 역시 공빈 김씨 소생으로 두 형제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복 형제였습니다. 맏아들이었으니 어쩌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위 계승이라는 막중한 기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임해군은 불행히도 왕의 자질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에 따르면 임해군은 성격이 매우 포악하고 난폭했으며 윗사람을 공경할 줄 모르고 백성들에게까지 행패를 부려 평판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왕실의 어른들은 물론 심지어 일반 백성들조차도 그의 성품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는 것이죠. 왕이 될 인물이라면 덕망과 인품을 겸비해야 한다는 유교적 이상에 비춰볼 때 임해군의 이러한 성품은 선조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선조는 맏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임해군이 왕좌에 오르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 백성의 모범이자 국가의 정신적 지주여야 했으니까요. 이러한 임해군의 성격적인 결함은 그의 삶을 비극으로 이끄는 중요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임해군의 불운은 성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1592년 조선을 송두리째 뒤흔든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선조는 수도 한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되고 조정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선조는 왕자들에게 근왕병 임금을 호위하고 반격할 군사를 모집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임해군 역시 이 명을 받아 함경도로 향했지만 이곳에서도 그의 난폭한 성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행패를 부리고 재산을 약탈하는 등 민심을 더욱 흉흉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했던 임해군의 행보는 참담했습니다. 심지어 함경도 백성들은 더 이상 임해군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그를 일본군에게 넘겨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자가 자신의 백성에게 버림받아 적군에게 넘겨지는 수모를 겪었다는 것은 그의 인품이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이 사건은 임해군이 왕의 자질이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됩니다.
반면 그의 동생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선조는 처음에는 후궁의 아들인 신성군을 세자로 삼으려 했지만 임진왜란이 터지자 급히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광해군은 전쟁 중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조, 즉 임시 조정을 이끌며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의병을 독려하며 전란 극복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총명함과 효심은 이미 선조의 마음을 움직인 바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선조가 여러 왕자에게 반찬 중에서 무엇이 으뜸이냐 고 물었을 때 광해군은 주저함 없이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모든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여 선조의 깊은 감탄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또한 무엇이 부족하냐? 는 질문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마음 아픕니다. 라고 답하며 효심을 드러내 선조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광해군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인간적인 면모까지 겸비했음을 보여줍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과 어미에 대한 효심은 그가 훗날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처럼 광해군은 위기 속에서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고 인품적인 면모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선조의 결단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세자 책봉은 난세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광해군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세자로서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는 폐허가 된 조선을 재건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임해군의 불운은 계속되었습니다.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임해군은 역모를 꾀한다는 모함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모함은 대체로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왕족이나 주요 인물들이 흔히 겪는 비극적인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교동으로 유배되었고 유배지에서 사사, 즉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광해군에게 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광해군이 명나라에 뇌물을 보내어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조선의 복잡한 대외관계와 왕실 내부의 암투를 짐작하게 합니다. 임해군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비극을 넘어 왕권 강화를 위한 광해군의 결단이자 어쩌면 그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 피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임해군은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친형제라 할지라도 왕권 앞에서는 예외가 없었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임해군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후대의 광해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형성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형제를 죽인 왕이라는 오명은 광해군의 재위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녔으며 결국 인조 반정의 중요한 명분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해군에 대한 평가는 어떠했을까요? 대부분의 역사 기록은 그를 포악하고 무능한 인물로 평가합니다. 그는 왕족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기에 그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유교적 군주론의 관점에서 보면 임해군은 왕으로서의 자질이 전혀 없었던 인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임해군이 광해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기에 광해군을 비난하는 시각에서 임해군을 동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임해군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역량과 인품을 갖추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단점 때문에 그 어떤 대의도 이루지 못했던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운명의 한 예시로 기록될 것입니다. 반면 광해군은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는 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된 조선을 수습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동법을 실시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었고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인 중립 외교를 펼쳐 전란으로 지친 백성들을 더 큰 전쟁의 참화로부터 지켜내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광해군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조선의 생존을 위해 얼마나 고뇌하고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그의 정책적 노력은 분명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후반부는
왕권 강화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형제들을 숙청하고 심지어 계모인 임목 대비를 유폐하는 등 폭정을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른바 폐모살제는 광해군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으며 결국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비운의 왕이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의 삶은 공과 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복잡한 인물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뛰어난 외교 감각과 민생 안정 정책으로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했던 개혁 군주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권 강화를 위해 피를 묻힌 폭군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평가는 광해군을 단순한 선악의 이분법으로 나누기 어렵게 만들며 그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더 깊은 통찰을 요구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광해군과 임해군의 묘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다른 길을 걷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죽어서는 같은 공간에 잠들어 있는 두 형제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상념에 잠기게 합니다. 아마도 이들의 묘는 역사의 냉혹함 속에서도 피할 수 없었던 형제간의 인연, 그리고 권력이 얼마나 인간의 삶을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처럼 조선의 왕자들은 각자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왕자들은 왕위에 올라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또 어떤 왕자들은 왕이 되지 못하고 시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특히 임해군과 광해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왕권 다툼을 넘어 인간적인 욕망과 시대의 흐름, 그리고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얽혀 한 시대의 비극을 만들어내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과 함께 권력의 본질, 인간의 한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의 단면들을 다시금 숙고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잔잔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훗날 조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삶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비극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분명 크고 작은 울림을 전해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들을 함께 탐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